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제교육실의 이규인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그 강단에 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이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0대 교수는요 어려운 걸 가르친답니다. 40대 교수는 중요한 걸 가르치고요. 50대 교수는 아는 거를 가르친답니다. 그 60대 교수는 기억나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저는 이제 50대로서 오늘의 그 주제인 세계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에 관해서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동향,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으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그 영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금 부상하고 있는 주요 이슈 몇 가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제라 그러면은요, 경제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 목표가 있는데 그 경제 정책의 목표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경제 성장이면 이제 고용이 같이 이제 따라오니까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성장만 되면 무엇이냐, 인플레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환율이 불안정하면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싶어가지고 이제 환율 안정을 목표로 주는 국가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또 뭐 국제 수지 균형을 갖다 목표로 두는 그런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어느 세계 나라나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게 경제 성장과 물가의 안정을 갖다 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정책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경제 정책의 그 수단이 크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이요,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재정 정책은 재정 조세의 수입을 갖다 정부 쪽에서 걷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사회 간접 시설이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활용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갖다가 꾀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통화 정책인데요. 통화 정책은 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재할인이나 법정 지급 중지율 정책,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이나 금리를 갖다가 조정을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목표 자체가 보완적인 관계, 즉 경제 성장이 되면 고용이 따라서 증가를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완적인 관계면 참 좋은데 대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제 성장이 되면서 통상적으로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대립적 관계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갖다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각 나라 경제 정책의 그 꿈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 자체가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데, 불황 시에는 재정 지출의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갖다 늘리고요, 또 통화 정책의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리거나 또는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정책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호황인 경우에는 그 반대적인 정책을 갖다 피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을 갖다 변화를 보게 되면요, 1990년대 이후에 금융 완화 내지는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상당히 일어났거든요. 그 경쟁을 갖다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수익 상품을 갖다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혁신을 갖다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한쪽의 측면에서는 금융 혁신이 일어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혁신이 금융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금융의 변화를 갖다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갖다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융 겸업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금융 겸업화는 금융기관 간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모호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즉 옛날에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러한 그 금융기관 간의 영역이 딱 구분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은행에 가서도 보험을 들 수 있고 펀드를 통한 증권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증권 회사에 가더라도 이러한 업무 영역이 점점 더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허물어져 가니까는 요게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데 요게 시스템 자체가 약간 삐걱거리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전해지는 이런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금융의 증권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기업 자금 조달에서 직접 금융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접 금융이 증가를 하는 것, 즉 간접 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투자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기업에서 그 회사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방식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은행이 특수목적 기구를 얘기하죠. 특수목적 기구 SPV를 통해 가지고 대출 등 저유동성 자산을 기초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갖다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BS 자산 유동화를 통한 그 모형이 보급이 활발히 되면서 유동화 증권 발행 잔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러한 자산 유동화 과정 자체가 일단은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특수 목적 기구라는 것 자체가 은행 내부에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도 금융 시스템 불안전의 한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금융의 국제화 통합화. 그래서 금융 국제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결합해가지고 금융기관,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 내지 개방도를 제고하는 등 금융 통합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금융 세계화라고 총칭을 하는데 요것이 이제 투기성 자금의 유출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위험이나 신용 위험, 환 리스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라는 거는 이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국경이 없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쟁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자체가 이제 환율이라는 이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통해서 환율을 갖다가 변화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갖다가 주고 있고 받고 있고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 금융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금융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갖다 99년도, 2000년도 이후에 갖다가 딱 보게 되면은요, 이 성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나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 이제 위에 그래프를 갖다 이제 잘라놓은 건데요. 1990년대 후반에 호경기하고 경기 과열이 있어가지고 업계의 부정부패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1990년대 후반 자체에 IT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IT라는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이라는 그 본질적인 업무는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주요 업무였었잖아요. 그런데 IT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 외국이나 정부 쪽에서 이제 은행 쪽에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담보물을 요구하지 말고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해줘라. 그러면은 그거를 받기 위해 가지고 IT 업계 쪽은 이게 회계 잔고를 조작한다든가 하는 그 부정 같은 거 그리고 자기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성장을 시키면서 이익 규모를 어떻게 내면서 증권회사에 상장을 시키면서 뭐 이렇게 이게 써내면은 이게 대출이 쉽게 나오고 이제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업계의 부정부패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이 붕괴가 일어나요. 요것의 원인 자체가 2000년도 IT 버블이 2000년도에 IT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특히 2001년도에 9.11 테러로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의 붕괴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게 주식시장은 못 믿겠고, 그러면 돈이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슬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때에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를 하니까는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침체 시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를 갖다 2000년대 초반 6%에서 2002년 11월에 0.75%까지 확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요. 금리가 낮춰지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 광풍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통상적인 부동산 투기 내지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는 저금리 하에서 은행의 담보를 일정 부분 담보를 맡기고 적당한 자금을 갖다가 모기지론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요때는 금융기관이 가세를 해가지고 투기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투기 열풍이라고 이제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축담보대출이 주로 있었는데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주택 구입자가 늘어나면서 모기지 중개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신용자에까지도 서프라임 담보대출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서 소득, 자격 등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비리가 만연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품이 깨져가지고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원을 갖다가 대출을 받았는데 1억 원에 대해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1억 원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 그러나 저신용자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는 사람한테까지도 금리를 좀 높게 받고 추가적으로 막 대출을 해주고 하는 그 서프라임 그 대출이요. 요거부터 무너지게 돼가지고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났다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회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요 회사는 보유한 담보대출 채권, 즉 MBS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갖고 있는 주택담보채권 자체가 어떤 거는 우량 채권도 있을 수가 있고 부실 채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유동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BS에서는 그게 빠집니다. 위험 가중자산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BIS 비율,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그것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MBS를 대량 구입한 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상품인 똑같이 MBS도 막 그 속에다 넣고 이래가지고 부채 담보부증권 CDO를 갖다가 또 발행을 해가지고 또 팔아먹고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또 대출을 일으키고 이러한 그 고차원적인 투기 열풍을 갖다가 금융기관이 부추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경제학 쪽에서 얘기하는 거, 요때에 그 경제학 쪽에서 상품 설계의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요때의 상품 자체의 설계를 갖다가 부동산 가격은 항상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상품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품이 쭉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른다는 계속 올랐으면은 이러한 사태가 안 일어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러한 그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경제학자들이 항상 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래가지고 소비론도 펴고 기업의 활동이 합리적이라면 이래가지고 이제 기업 경쟁 모델 같은 거를 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얼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갖다가 물어보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수학자나, 그렇죠? 수학자나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2 딱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들한테 1 더하기 1은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어떻게 대답하죠? 올리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네. 네. 귀요미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물공학학자한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물 한 방울과 한 방울을 더하면은 한 방울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답변을 한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답을 얘기를 안 한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글쎄 1 더하기 1은 한 2에서 5 정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자,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1, 0.
그렇죠? 일령이잖아요, 일령. 좀 어렵나요? 그런데 이걸 갖다 통계학자한테 물어봐요, 통계학자한테. 그럼 통계학자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뢰 수준 100%, 오차 범위 0% 내에서 2입니다. 근데 그걸 경제학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하나를 둘로 쪼갤 수 없다는 요 가정 하에 2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를 하는 사람이나 여론조사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래. 창문을 딱 닫고요. 저 카텐을 내린 다음에 귓속말로 답변을 한답니다. 그래서 얼마로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이러한 그 고차원적인 유머를 갖다 그 유머를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자산 유동화를 시키면요, BIS 비율이라는 게 그 위험 가중 자산 분의 자기 자본인데 위험 가중 자산의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8%를 넘기는 이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바젤위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요런 거 다시 계산하게끔 요런 거 못 빼게 그 논의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잠깐 중단을 하고 이제 자산 유동화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산 유동화라는 것은 자산 보유자가 SPV, 특수목적 기구죠. SPV에게 기초 자산의 법률적으로 이제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량 자산, 부실 자산을 쭉 합쳐가지고 특수목적 기구에다 기초 자산을 갖다 양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 특수목적 기구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신용보강기관에서 이걸 보강을 해가지고 이 우량 채권화 시킨 다음에 요거를 ABS를 갖다 발행을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한테 이 주관사를 통해 가지고 일반 투자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그걸 사가지고 이 자금이 쭉 특수목적 기구를 통해 가지고 자산 보유자한테까지 넘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특수목적 기구는 기초자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ABS는 발행을 해가지고 팔아먹었으니까 이 기초자산을 갖다 수탁기관에다 맡겨가지고 이 수탁기관에서 채무자한테 원리금을 받아가지고 이 원리금을 투자자한테 보상하는 이런 그 메커니즘을 거쳐가지고 이 자금을 갖다 유동화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DO, 이제 ABS 다음에 2차 금융상품이 CDO를 발행을 한다 그랬는데, 이 CDO는요, 금융수단, 그러니까 회사채, 대출증권, 주택담보대출, 증권 등등 ABS까지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요 1차 이제 상품이죠. 요거까지 넣어가지고, 요 기초자산으로 한 대 묶어서 이를 담보로 유동화한 증권이다.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요 CDO도. 그래서 이러한 자산 자체가 금융기관의 총통화에는 잡히질 않아요. 이거는. 그것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정통적인 통화 증발이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M1, M2가 측정이 되는데 이것은 예금은행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이 투자기관, 투자은행이라 그러죠. 투자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상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얘들이 발행하는 거를 갖다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앙은행이 통제 밖에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1,500조 정도 돼요. 1,500조면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나라 1년 GDP가 1,700~1,800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 규모하고 맞먹는 이런 저겁니다. 그래서 요 섀도우 뱅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증권기관하고 여신 전문 금융기관, MMF, 집합투자기관, 그리고 자산유동화 회사 및 대보사업자 신탁계정. 요거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손이 미치지 않는 이 통화가 지금 1,500조 정도 지금 퍼져 있는 겁니다. 더 늘어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 이후에 주택가격이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비이성적인 과열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에서 2006년 중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두 배로 뜁니다. 두 배로 뛰니까는 이거 좀 과열이다 싶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올려버려야 되겠죠. 너무 과열이다
싶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2004년도 6월에 1%대에서 2006년 말에 5.25%까지 확 올려버립니다. 금리를 올려버리니까는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진정 내지 하락하는, 그래서 2007년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 내지 15% 정도 주택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근데 이게 요 정도 떨어졌는데 이 악재가 재생산이 되면서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로, 금융기관은 주택 담보로 갖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주택 담보 가치도 하락을 하는. 그래서 이 주택 담보 대출 기반의 채권이나 증권이 부실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먼저 동일 담보물에 추가 대출을 하는 은행들부터 부실화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뭐예요? 서프라임이죠. 네.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터진 것 자체가 미국발 금융위기다. 이래서 터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유로존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유로존의 경우는 1999년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유럽의 중앙은행 자체가, 그러니까 유로 중앙은행이 탄생을 해요. 2000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유럽 통합이 자꾸 논의가 되면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17개국을 바탕으로 해서 유로 통화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제 정책을 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그러면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인데 유로존의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못 써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없어요. 그죠? 그럼 재정 정책에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재정 정책에 의존을 하면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세수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재정 지출만 늘려가지고 경기를 갖다가 살리고 그 복지 정책 피고 이러니까는 재정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죠? 재정 위기가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 위기가 나온 상태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펴가지고 국가가 5개 국가가 재정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신문에 맨날 보도가 돼 있었죠. 그죠? 피그스, 그쵸? 그러니까 그 돼지, 돼지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유로존 쪽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P는 포르투갈이죠? I는 아일랜드, 또 I는 이탈리아, G는 그리스, S는 스페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로존의 영향도, 유로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로존의 경기도 미국하고 똑같이 금융위기가 확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재정이,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크게. 국가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근데 일본이 왜 일본은 국가 부도 위기가 안 나느냐 그러면은 일본의 채권은 대부분 다 자국민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빼갈 돈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인 경우에는 국가 부채 위기니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자국민이 다 갖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도 말부터 아베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금융 극복,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잖아요. 일본 경제가. 요즘에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데 2012년도 말에 이제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정책하고 비슷한 아베노미스를 갖다가 펴요. 그죠? 우리나라도 폈죠? 우리나라도 핀 거 자체가 뭐 트위노믹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잠깐 피다가 마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펴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갖다가 이제 피는데, 재정 정책은 어차피 어느 나라나 재정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의회에서도 그 재정 지출을 갖다가 억제를 하게끔 법안을 갖다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 쪽으로 이제 탈피를 했는데, 통화 정책을 갖다가 재할인율, 지급준 비율 뭐 이래가지고 저러한 그 전통적인 정책이 있잖아요.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 법정 지급준 비율 정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못 피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통적인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못 피는 이유가 명목 이자율이 하한에 도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수단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 명목 이자율 자체가 0%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통적인 정책을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은행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100만 원을 갖다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1년 뒤에 90만 원밖에 안 주면 누가 갖다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요? 다만 은행과 중앙은행의 관계에서는 은행이 중앙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를 지급을 안 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할 테니까 맡기지 말고 대출을 해줘라. 이런 효과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 통화정책 수단을 갖다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전통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 구두 정책. 당분간 금리 안 올리겠다.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금리 안 올리겠구나.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것 자체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핍니다. 퀀터티브 이징.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양적 완화 정책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긴급 유동성 제공. 긴급 유동성 제공은 금융기관에다가 긴급 유동성을 제공한 경우도 있고 신용시장에다가 제공한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긴급 유동성 제공이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법정 통화를 갖다가 발행하기 때문에 최종 대부자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리스크가 있으면 금융기관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예금은 단기 예금을 받는 거예요. 그죠? 단기 예금. 그러나 대출은 장기. 그래서 만기가 불일치하는 따르는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가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예금을 찾는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면은 유동성 위기가 일어나가지고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확 쏟아붓죠. 그러면 그 위기를 탈피하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을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넘어가고 이런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쪽에서 연준에서 투자은행 즉 베어스탠스에 300억 달러 구제금융 같은 걸 갖다 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구제금융 준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시장에서는 CP, ABCP, ABS 시장에서 증권 발행자 내지는 투자자한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해준 이러한 긴급 유동성 제공 조치가 이제 여기 양적 완화 정책의 첫 번째 하나의 유형이고요. 대표적인 게 장기자산 매입이죠. 재무부에서 장기 증권, 정부 기관채, 정부 기관 MBS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850억 달러를 갖다가 사들이면서 그 돈이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의 가장 큰 그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가지고 자꾸 이걸 누르냐. 자산 평균 만기를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갖다가 매각을 하고 대신에 장기 국채를 갖다가 사들임으로써 돈을 그만큼 더 많이 풀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하니까는 각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니까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비교를 해보면은 2001년도 1월 대비해가지고 일본은 통화 공급량 자체가 2배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5배 가까이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EU는 3배 가까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만큼 통화량이 그만큼 증가를 하면은 통화량이 오르면은 물가도 올라줘야 되는데 물가는 안 올랐죠, 대신.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의 이론하고 이제 좀 어긋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 극복 과정에서 선진국의 통화 정책, 즉 미국 달러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신흥국으로 자본 유입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으로 미국에서 달러가 많이 이제 확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해요.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를 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출 경쟁력 약화를 하기 위해서 환율을 갖다가 떨어지는 거,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러죠. 하락하는 게 이제 우리는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강세로. 그렇죠?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환율 시장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외환 보유액은 늘어나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쪽이나 이 정부 쪽에서 그 통화를 갖다 사주게 되면은 그만큼 원화가 풀리죠. 그러면 국내에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물가가 오를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피면서 미국 달러를 많이 발행하니까 달러는 약세가 돼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상대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겁니다. 상대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은 수출할 때 경쟁력이 약화가 돼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국제의 그 자본들이 미국 달러를 갖다가 막 투자 내지는 막 사들이고 그러는데 달러가 너무 약세니까는 달러를 사들이게 되면은 환차 손 같은 게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눈 돌린 게 뭐냐 하면은 미국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유, 금 등 국제 원자재 가격에 투기 열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원유가 배럴당 20불 정도에서 이 당시에 140불까지 올라갔어요. 배럴당.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죠. 금값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온스당 1,8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온스당 한 1,000원 근처에서. 1,000불, 1,000달러 근처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갖다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 같은 거는 상당히, 옛날에 이 통화로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답니다. 금자로 끝나는 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비싼 황금입니다. 황금. 말 되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금자로 끝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이 있답니다. 옛날에 소금이 굉장히 가장 맛있는 거라 그랬는데 소금 때문에 뭐 전쟁도 일어나고 맨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그 다음에 시간을 상징하는 게 하나 있대요. 지금.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금이다. 이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딱 보냈어요. 너 세 가지 중요한 금자가 있다는데, 금자로 끝나는 게 있다는데, 뭔지 아니? 그러니까는 답장이 딱 왔어요, 문자가. 뭐라고 왔을까요? 현금, 지금, 딱 하고, 입금, 딱. 그거 저는 조금 당황했죠. 그럼 뭐 제가 또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금 이런 것도 보낼 수 있어요. 방금, 쬐끔, 송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하고 자산 버블이 초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달러의 약세가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급속하게 외화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달러가 강세로 확 돌아선다든가 요즘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만은 그 외화 유출이 위험하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1997년도에 IMF 금융위기 때 막을 수 있는 달러가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IMF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환율을 갖다가 2001년도부터 환율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그려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 9년도에 나타날 그 직전에 환율이 확 오른 것 자체가 약세가 된 거, 원화 약세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펴버리니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피니까는 달러가 약세가 되어버리니까 원화는 이렇게 떨어져서 강세로 이렇게 유지가 된 겁니다, 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환율의 변동폭이 굉장히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은 큰 영향을 안 받는데 기업하는 사람이나 이러면 환율이 막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9월 7일까지의 환율 자체가 달러당 1134원 정도로 찍히는 걸 갖다가 제가 여기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래도 이런 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이 숫자는 최신 걸로 일단
바꿔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품질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보게 되면은 뭐 달러가 약세니까는 국제 원자재 투기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 50%까지 가요. 엄청나죠? 그러면 국내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국내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5.9% 6% 가까이 오르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 가까이 오른다는 것은 생활 물가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그 말씀하시던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요때 2008년도 9년도 이때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무, 배추, 생활 물가 같은 경우는 그때 한 15% 20%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일용적으로 이제 쉽게 사고 팔고 하는 거요. 이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왜 뭐 실제 피부 물가하고 왜 틀리냐? 거기는 IT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지는 걸 갖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가지고 하면은 소비자 물가는 조금밖에 안 올라요. 근데 생활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죠. 무, 배추니 뭐 이런 것들이. 소고기, 또 닭, 무슨 사태 나면은 또 사태 나면 닭값도 오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물가가 다 올라서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근데 딱 안 오른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대표적인 게 아빠의 봉급이 안 올랐대요. 또 하나가 안 오른 게 있대.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올랐대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다 올랐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인플레가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한 2.3% 정도 이렇게 찍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월별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2% 정도인데 이 2%가 분명히 인플레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화도 많이 뿌렸는데 2%밖에 안 올라가지고 너무 물가가 안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플레는 굉장히 안 좋은 거면서 물가가 안 오르면 디플레가 일어나는데 디플레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디플레가 되면 경제가 망가져요. 그죠? 왜냐? 노트북 컴퓨터가 오늘 100만 원인데 내일 99만 원, 모레 98만 원, 97만 원 매일 만 원씩 떨어지면 아무도 소비를 안 해요. 그럼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0만 원, 101만 원, 102만 원 오르면은 당장 소비가 일어나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소비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망가져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좋은 경제의 성장은 인플레이션율은 1, 2% 정도 되고 1, 2% 정도의 인플레이션율과 한 4,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나타내면은 가장 좋은 경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플레 때문에 좀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해요. 한국은행 그 중기 그 물가 목표 수단 있죠? 그거를 하단에서 지금 밑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신흥국으로 자본 유입이 됐죠. 신흥국으로 자본 유입이 되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각국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본 유입이 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통화 증발을 함으로써 통화 가치, 자국의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상대방의 가치가 오르면서 상대국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수출이 안 되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약달러 정책 자체는 뭐냐? 자기만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국은 거지가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경제학적인 용어로 근린국 분피파 정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왜 나만 저거 해? 우리도 통화 팍 풀어버려. 그 경쟁적으로 통화를 푸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통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각국이. 그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 EU하고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줘요? 환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환율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책자 나온 그 시중에 책자 같은 거 갖다가 제목으로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의미점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을 하게 되면요, 이 환율이 만약에 상승을 했다.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이 우리는 물론 거꾸로예요. 미국이
그 미국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수출이 안 된다 그랬죠. 수출이 이제 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해가지고 워낙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증가를 해요. 요거 하나를 갖다가 옛날에 1달러에 수출을 했으면은 1,0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1,1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50원까지 가격을 깎아줘도 괜찮아. 나의 이익은 충분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수출을 할 수 있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본하고 우리하고가 수출 상품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겹쳐요. 일단 조선, 전기, 전자, 자동차,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다 겹쳐요. 근데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가지고 일본 통화를 약세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원화는 일본하고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강세가 돼 가지고 우리가 불리해요. 국가적으로.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일본, 그러니까 옌원 환율에 대해서, 원옌 환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수입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은 떨어집니다. 일단 감소를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국내 물가는 오르겠죠?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니까는 수입 가격이 수입의 가격이 올라버리니까는 국내 물가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외자 차입은 옛날에 1달러 빌렸으면 1,000원만 갚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1,100원을 갚아야 되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그리고 기타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워낙 가치가 없으니까는 해외여행도 좀 감소할 거다. 덜 나갈 거다. 물론 요즘엔 많이 나가죠.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환율이 이제 미국 쪽에서 양쪽 완화 정책을 피니까는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 요 케이스예요. 요걸 때는 이제 수출이 감소를 하고 수입은 늘어요. 그러면 국제 수지 자체가 흑자폭이 감소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 거고 원리금 상환 부담도 떨어질 거고 해외여행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환율의 이 효과 때문에 각국의 통화정책을 갖다가 각국이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피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확 줘버려요. 환율 때문에. 자본 자유화가 쉽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어요.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는 출구 전략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출구 전략을 초기에 이제 폈을 때 초저금리는 유지를 하고 매월 채권을 갖다 매입하는 규모를 축소를 한다. 이래가지고 2014년부터 매월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양적 완화를 중단한 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는 게 QE3 해가지고 2009년도 3월 달까지 850억 달러씩 매월 풀었었는데 요때 2014년도 10월 달에는 더 이상 안 풀어요. 더 이상 안 푼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풀었던 걸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많이 풀었던 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속도는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연준이 금리를 2015년도 재작년이죠. 요때 12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요 인상되기에 향후 시장 쪽에서는 향후에 연 3% 정도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흘러요.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돈이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그 영향 자체는 뭐냐? 외환시장 쪽에서는 달러 강세가 일어날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달러는 이제 약세의 추세에서 벗어나 강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니까는 원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수출에 도움이 돼요. 그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요 물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것만 괜찮은데 달러 강세가 돼가지고 원화 약세가 돼가지고 미국 수출이 증가하면 좋겠는데 또 트럼프 아저씨가 또 뭐라 그래요?
FTA 같은 거 다시 손봐야 되겠다.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장벽을 갖다 점점 높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영향을 또 받겠죠. 그리고 금융시장을 들어가면은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을 해요. 이 장기금리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기 실질 금리가 낮아야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 금리하고 명목 금리하고 차이는 물가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장기 금리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주는데 한 3%로 내가 대출해 줄게. 이러면 싸잖아요. 그럼 대출해 가는 거지. 1년 내 3%. 그럼 자기네 투자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그러나 중앙은행에서는 장기 금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는 단기 명목금리입니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분석한 경우 단기 명목금리가 올라가면은 장기금리도 올라가더라. 같은 방향으로. 이게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일단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쪽이 이자가 높은데 그쪽으로 가서 예금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저금리하고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를 했죠. 지금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가계부채가 증가를 해가지고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올리기가 굉장히 꺼려진다. 물론 한국은행 쪽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한국의 금리도 올려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에 같은 금리면은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미국도 1%고 금리가 1%고 우리나라도 1%면은 여러분들은 딴 나라 사람들이야.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미국에다 투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다 투자하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줄 거는 미국보다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었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자본 유출이 선진국으로 들어가죠. 우리나라 것도 한국도 이제 일부가 들어가는데 한국은 이 신용평가에서 국가 신용도가 좋아요. 아직. 그 김정은이가 핵 이렇게 쏴도 신용도가 좋아요. 일본보다 신용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일부가 신흥국으로 이탈한 자금이 신흥국에서 한국 쪽으로 들어오고 또 선진국에서 채권 투자 자금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일부는 또 한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좀 나가겠죠. 그죠?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이 원화값이 이제 하락하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외환시장, 금융시장, 그 다음에 실물시장. 실물시장에는 어떻게 돼요? 경기 회복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미국이 경기가 회복됐으니까 미국에서 더 사줄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갖다가 쉽게 못 빠져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로 거시 견정성 규제 강화로 불안정성 최소화. 단기적으로 막 돈의 유출입 같은 걸 갖다가 계속 워치를 해가지고 단기 자금을 확 누가 빌려왔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거 이제 같은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를 위해 가지고 단기 외채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 외채를 갖다 돈을 빌려오면 어차피 돈이 또 빠져나갈 수요가 있으니까는 가급적이면 단기 외채를 안 빌려오는 거로 요런 조치.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이 확대가 되면은 이게 이제 최종 금고 아니에요. 그죠? 외환 보유액으로 막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근데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충분히 있어요.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에 1997년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리게. 그다음에 이제 대외 채무 만기 구조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 채무는 조금 줄이고 장기적으로 빌려온 걸 갖다가 좀 늘리고 요런 그 만기 구조를 갖다가 조금 억제를 하자. 요런 얘기가 있고 또
저번에 이제 그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 났을 때처럼 외국 중앙은행하고 통화수합 같은 걸 맺게 되면은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조치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맺은 통화수합 기간 끝나서 끝났고, 일본하고 하던 거 지금 끝났고, 이제 중국하고 있는 게 아직은 남아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급한 경우에는 통화수합 맺으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환율을 갖다가 이제 쭉 2000년도부터 아까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요걸 갖다가 이제 그려봤어요. 요때가 이제 원화 환율 자체가 이게 이제 902원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최저점이 9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의 정부 든지 간에 그런 유혹에 빠진답니다. 환율을 갖다가 고평가를 하게 되면 수출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을 피게 되면은.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피고 싶은 욕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 확장 정책으로서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리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람들 인력 고용해야 되죠? 고용해야 되죠? 그리고 재료비로 모래, 시멘트, 자갈, 철근, 석권 해가지고 무지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산업 연관 효과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업종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신규로 해가지고 새 집으로 딱 들어갔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가전제품 다 바꿔. 그렇죠? 그럼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정책을 필 수 있는 유혹에 빠지고 싶어 한답니다. 어느 나라 정부나.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대 때인데요. 이 당시에 시장 쪽에서는 환율 자체를 갖다가 원달러 환율을 갖다가 앞으로 800원까지 간다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품이 키코 상품이거든요. 그거 막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확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 상품을 산 거는. 그 상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제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쪽에서 이제 강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완전히 원하는 초약세 해가지고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피면서 원화가 강세로 슬슬 가면서 이제 원화가 쫙 강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물론 사이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는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원화의 움직임이 그렇고, 위안화도 계속 요 글로벌 금융 위기할 때 강세, 그러니까 달러 이외에는 다 강세로 이렇게 가는데, 아베는 요거 있죠. 77.7. 요게 아베노믹스가 시작한 그때쯤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딱 강세로 가다가 이때 아베노믹스를 피면서 약세로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엔화가. 이 덕분에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양적 완화 정책을 못하느냐? 누구 답변하실 분 있어요? 우리도 통화량 막 풀면 되잖아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우리는 못하죠? 왜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더 있었고, 세 나라의 공통적인 거, EU, 일본, 미국은 명목 금리 자체가 0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필 수가 있었고, 설사 금리가 0에 근접하더라도 우리가 원화를 발행하게 되면 외국에서 안 사주기 때문에 이거는 휴지 조각하고 다름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죠? 엔화나 유로화나 달러는 수요가 있어요, 외국에서. 근데 원화를 갖다 찍어내 봐야 외국에서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과제 중에 하나죠. 원화도 기축통화 비슷하게 되는 거, 기축통화에 가깝게 국제 통용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을 갖다가 엔달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엔하고 달러고 원하고 달러니까는 원하고 엔화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하고 엔화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예요. 요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요때 아베동수를 펴가지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간 거예요. 원화가 얘네 비해가지고 이만큼 이 속도만큼 수출 경쟁력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00엔당 1038원 이렇게 돼가지고 대충 요게 그러나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서 저거 한다 그랬는데 이때 750대에서도 사실은 버텼었잖아요. 우리는. 갖고 요게 이제 1,000원. 그러니까 10배. 100엔당 1,000원. 요 정도 수준이면은 좀 괜찮지 않느냐. 뭐 요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주가를 그려볼게요. 주가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빨간 게 환율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은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물론 좀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좌우로 상하로 대칭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은 이게 달러가 올리게 되면 주가는 빠지고 종합주가 지수는 빠지고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측을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지수 면에서는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종목별로는 모르죠. 뭐 종목별로는 모르고 대충 이거 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을 갖다가 우리들이 본다 그러면 통상 세 개의 지표가 있어요. 그죠? 첫째가 금리,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주가. 이 세 가지가 금융시장을 보는 대표적인 척도, 지표, 세계적인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연간 GDP 성장률이 2016년도에 1.6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나 지금 보세요. 2017년도 1사분기에 1.2%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연율로 환산한 거예요. 2사분기에 3%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면 엄청난 거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더 올릴 가능성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근데 맞는 데는 보장은 없어요. 중국은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은 경제 구조를 갖다가 전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연간 GDP 성장률이 지금 6.7, 뭐 이렇게 7%가 안 되는 데까지 왔는데 지금 금년도에 2, 4분기까지 6.9% 성장한 걸로 조금 나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도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이에요. 일본은 많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 4분기 중에 전분기 대비 1%이기 때문에 요거 연율로 계산하면 굉장히 높아요. 1%라도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젊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구직활동이 아니지. 저기 사람을 뽑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공대 출신 사람들은 막 일본에 가서 취업도 하고 그런다며요.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65세까지 정년 연장하고 막 이런 지금 추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굉장히 경기가 지금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로 지역도 회복세예요. 유로 지역도 2, 4분기까지의 성장률이 한 0.6 정도. 일단은 회복세라는 것 자체는 조금 회복세지만 미미하지만 회복세다. 그러나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뭐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4%까지는 안 빠졌으니까. 그리고 일단 플러스로 올라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됐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통화 정책을 갖다 정상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16년 12월하고 17년 3월 6월 정책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1%에서 1.25% 여기는 밴드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의 연. 그리고 옐런이 3년간 연 3회씩 더 올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유로 지역은 아직은 성장이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은 정상화를 시작했는데 유로 지역하고 일본하고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거 줄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로화하고 이엔화는 약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달러는 강세,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거다. 하나는 정상하고 뭐 두 개는 통화정책 확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자체는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지금 3시인데요. 휴식 없이 그냥 조금 더 하다가 마치는 게 낫죠? 그렇죠? 예.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예.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1.25죠. 그러니까 역대 최저금리예요. 1.25.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미국 금리는 우리하고 붙었어요. 상한이 붙었어요, 지금. 요게. 그렇죠. 그리고 시장금리 자체가 일단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올라가지고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리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데 이 가계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뭐냐 하면은 2017년 7월 말 현재 가계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1388조, 그러니까 1390조, 1400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계신용이라는 건 뭐예요?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각 은행들한테 대차 대조표를 다 받아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가계 쪽에다가 대출해 줬다고 신고하는 부분만 가계신용 통계로 잡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유동화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 대차 대조표에서 빠지기 때문에 빠지죠. 그러면 가계 신용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담보로 한 그 나이가 돈을 못 갖고는 있지만 그 채권 자체가 부실화가 돼가지고 유동화 시켜가지고 은행 쪽에서 저 채권 추심회사로 그걸 팔아버렸다. 그럼 채권 추심회사는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가계 부채가 아니라고 가계 신용을 안 줬다 그래도 가계에서 부담하는 가계 부채 통계는 이거보다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채권 추심회사에서 막 칼 들고 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당신 뭐 안 갚으면은 뭐 장기 내놔 뭐 이런 거 드라마에 뭐 나오는 거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채권을 갖다가 일부 정부에서 사가지고 소각시켜야겠다. 소각시키면은 그때는 가계는 그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보게 되면 1,400조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1인당 한 2,600만 원이고요. 한 가구당 6,400만 원 정도 빚이 있어요. 우리는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가계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 속도가 빨랐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때. 최근에는 이제 대출을 갖다 억제하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축소가 됐죠. 이때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래서 금융권한테 가계부채를 갖다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제2금융권 통해 가지고 가계대출이 늘어나 가지고 풍선정가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GDP 규모의 한 85% 돼요. 근데 요게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요렇게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런 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해가지고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이. 근데 이 전체 가구 대출 취약자의 비중, 취약 대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 이자 같은 거 갖다가 상한에 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무너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뭐 DTI하고 LTV는 여러분들 뭐 많이 소개를 받았죠. 총 부채 상한 비율이 DTI죠. 그래서 이걸 60%까지 한다 그러면 DTI를 갖다가 1억 연봉이면은 6천만 원까지 주는 거고요. 그리고 LTV는 주택 그 담보 가치.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의 그 가격이
1억이면은 요때 70%면 70%까지 대출해 준다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저 가계 대출을 갖다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SDR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DR은 그 부채의 질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총 원리금 상한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대출 비대했으면 그걸 합쳐가지고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DSR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숫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파트 집단 대출도 포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가 큰 문제예요. 아파트가 명의가 나한테 넘어오기 전까지 건설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요. 그 다음에 등기가 넘어와야 개인한테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거 크게 이제 보유세 강화하는 거, 이제 가계 부채를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금리가 만약에 1%포인트 상승을 했을 때 가계부채가 1,400조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월 한 1.2조 원 정도가 더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들어가지고 1억 원 부채가 있다. 그러면은 이자가 연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 한 8만 3천 원 정도를 갖다 더 내야 돼요, 추가적으로. 물론 1%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올려봐야 0.25, 0.2 이렇게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부담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많이, 일부에서는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환율 조작국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최고의 인생하고 최악의 인생하고 그게 있어요. 그것보다도 저걸 말씀을 드릴까? 김정은이가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김정은이가요, 향후 1년 내에 태양에 인간을 보내겠다. 딱 성명서를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옆에 막 있다가, 아니 태양은 뜨거워서 못 가는데 어떻게 보낸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김정은이가 답변을 어떻게 해? 밤에 보내면 되지. 딱 그랬대요. 그걸 딱 보고 트럼프가 SNS에다가 올렸대요. 에이, 바보 같은 녀석. 밤에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겠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누가 재밌게 웃으시네. 환율 조작국이에요. 이 환율 조작국에 미국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조작했다. 환율을 갖다 수출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올렸다. 그러니까 원화를 갖다 약세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조작국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불법 보조금을 증거로 간주를 해가지고 투자 부분까지, 통상 투자 부분까지 직접 제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근데 우리는 이제 환율 관찰국으로 표현이 됐는데 매년 4월하고 10월에 이거 발표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게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초과, 그리고 GDP 대비 경상 흑자가 3% 초과, 연간 GDP 대비 2% 초과하는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걸 봐가지고 이제 환율 조작국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딱 보게 되면은 이게 딱 걸려요. 그러니까 200억 불 초과되죠? 대미 무역 흑자가,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 3% 초과인데 7.9%나 되고, 근데 단지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요건 충족이 안 돼가지고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충족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4월하고 10월에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월 조사기 전에 강세를 유지해요, 이렇게. 10월 전에 이렇게 강세를 유지해요. 그 보고서가 딱 발표가 나면 그때 딱 약세를 다시 올라가고, 요런 짓들을 반복해요. 그래서 엔도 그렇고, 요 4월 근처에서 강세 유지하고, 발표 끝나면 약세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싹싹 피해 나가려고 지금 어느 나라나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의 있게 볼 게 지금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가서 공부하려면 돈 많이 더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런 환율 조작국은 트럼프가 엄포를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대놓고 환율 전쟁을 하기보다는 한국, 대만 등 만만한 상대를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힘이 점점 더 길러야 돼요. 수익의 교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글로벌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자원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입 여력이 좀 저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이 과거처럼은 안 되고 신흥국 경제의 자금률이 상승하면서 보호무역이 더군다나 확대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수출 경기에 의존하는 신흥국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제약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하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호무역주의는 서비스로 제가 이게 넣어놓은 건데, 이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이게 FTA 쪽을 갖다가 재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커요. 이제 트럼프 쪽에서 무역 제한 조치, 무역 협정 검토, 환율 조작국 지정, 국경 조정세 부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대미 주요 수출품 자체가 자동차, 기계류, 휴대폰, 철강, 반도체 이쪽인데 이쪽에 관세 혜택이 상당한데 이걸 못 받게 되면은 조금 타격이 있지 않냐 그렇게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제 유가가 상승 요인이 있는데 상승 요인은 러시아, 사우디가 증산 여력이 소진으로 생산량이 동결 합의를 했고 미국의 셰일 오일을 증산을 했죠. 그리고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 근데 하락 요인은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고 달러 강세, 그리고 이란의 생산 확대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국제 유가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자의 당분간 $50 내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이게 국제 유가가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국제 유가가 50불 이내로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여태까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 근처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양 플랜트 기술이 세계에서 뭐 1등이다, 2등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해양 플랜트에 주문이 안 들어와요. 유가가 하락하면은.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라는 것 자체는 해저의 상당히 밑에 있는 유전을 캐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유가가 싸면은. 그죠? 그러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줘야 되고, 그리고 유가가 너무 싸면 그 컨테이너선이라든지 그 유조선에 같은 그 물량 자체에 저기 없어가지고 한진해운도 쇼크 받아가지고 좀 회사가 망했죠. 그러니까 세계 물류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업 자체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한테는. 그리고 이 기름 가격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석유화학입니다. 금 가격은 그렇게 됐죠. 금 가격은 1,800원, 온수당 1,800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만 해도 400원, 온수당 400달러 정도 수준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니까는 금값이 약세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성장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료를 할게요. 우리나라의 연간 GDP 성장률이 우리는 완전히 완만한 선장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 쪽을 성장을 하다 보면은 뭐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니고 금년 중 우리나라 경제는 2%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은행 쪽에서 발표한 게 2.8% 정도로 성장을 할 거다. 그럼 3% 정도 되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상방 리스크가 있고 하방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 더 높아질 가능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 수익 및 설비 투자가 증가되는 거, 그리고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걸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방 리스크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교육 신장세가 둔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EU 체제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금리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게 악재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 심리 회복 지연. 이 김정은 아저씨가 자꾸 미사일을 갖다가 쏴가지고 이게 맨날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요거는 저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 생산 가능 인구, 요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거든요. 생산 가능 나이가 35세에서 54세까지 인구수. 여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일본이 1990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져요. 근데 90년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2007년도부터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주택 가격이 이때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인구가 탑인 때가 언제예요? 책 보면 2018년이에요. 내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래서 그 이제 정부나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워치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요걸 갖다가 충격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갖다가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예, 자 질문을 갖다가 받는 순서를 갖다가 하죠. 갖다가 조정을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목표 자체가 보완적인 관계, 즉 경제 성장이 되면 고용이 따라서 증가를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완적인 관계면 참 좋은데 대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제 성장이 되면서 통상적으로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대립적 관계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갖다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각 나라 경제 정책의 그 꿈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 자체가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데 불황 시에는 재정 지출의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갖다 늘리고요. 또 통화 정책의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리거나 또는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정책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호황인 경우에는 그 반대적인 정책을 갖다 피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을 갖다 변화를 보게 되면요. 1990년대 이후에 금융 완화 내지는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상당히 일어났거든요. 그 경쟁을 갖다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수익 상품을 갖다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혁신을 갖다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한쪽의 측면에서는 금융 혁신이 일어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혁신이 금융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금융의 변화를 갖다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갖다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융 겸업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금융 겸업화는 금융기관 간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모호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즉 옛날에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러한 그 금융기관 간의 영역이 딱 구분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은행에 가서도 보험을 들 수 있고 펀드를 통한 증권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증권 회사에 가더라도 이러한 업무 영역이 점점 더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허물어져 가니까는 요게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데 요게 시스템 자체가 약간 삐걱거리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전해지는 이런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금융의 증권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기업 자금 조달에서 직접 금융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접 금융이 증가를 하는 것, 즉 간접 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투자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기업에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제교육실의 이규인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그 강단에 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이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0대 교수는요 어려운 걸 가르친답니다. 40대 교수는 중요한 걸 가르치고요. 50대 교수는 아는 거를 가르친답니다. 그 60대 교수는 기억나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저는 이제 50대로서 오늘의 그 주제인 세계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에 관해서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동향,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으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그 영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금 부상하고 있는 주요 이슈 몇 가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제라 그러면은요, 경제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 목표가 있는데 그 경제 정책의 목표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경제 성장이면 이제 고용이 같이 이제 따라오니까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성장만 되면 무엇이냐? 인플레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환율이 불안정하면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싶어가지고 이제 환율 안정을 목표로 주는 국가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또 뭐 국제 수지 균형을 갖다 목표로 두는 그런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어느 세계 나라나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게 경제 성장과 물가의 안정을 갖다 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정책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경제 정책의 그 수단이 크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이요,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재정 정책은 재정 조세의 수입을 갖다 정부 쪽에서 걷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사회 간접 시설이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활용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갖다가 꾀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통화 정책인데요. 통화 정책은 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재할인이나 법정 지급 중지율 정책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이나 금리를 그 회사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방식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은행이 특수목적 기구를 얘기하죠. 특수목적 기구 SPV를 통해 가지고 대출 등 저유동성 자산을 기초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갖다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BS 그 자산 유동화를 통한 그 모형이 그 보급이 활발히 되면서 유동화 증권 발행 잔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러한 자산 유동화 과정 자체가 일단은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특수목적 기구라는 것 자체가 은행 내부에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도 금융 시스템 불안전의 한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금융의 국제화 통합화. 그래서 금융 국제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결합해가지고 금융기관,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 내지 개방도를 제고하는 등 금융 통합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금융 세계화라고 총칭을 하는데 요것이 이제 투기성 자금의 유출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위험이나 신용 위험, 환 리스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라는 거는 이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국경이 없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쟁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자체가 이제 환율이라는 이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통해서 환율을 갖다가 변화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갖다가 주고 있고 받고 있고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 금융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금융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갖다 99년도, 2000년도 이후에 갖다가 딱 보게 되면은요, 이 성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서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나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 이제 위에 그래프를 갖다 이제 잘라놓은 건데요. 1990년대 후반에 호경기하고 경기 과열이 있어가지고 업계의 부정부패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1990년대 후반 자체에 IT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IT라는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이라는 그 본질적인 업무는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주요 업무였었잖아요. 그런데 IT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 외국이나 정부 쪽에서 이제 은행 쪽에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담보물을 요구하지 말고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해줘라. 그러면은 그거를 받기 위해 가지고 IT 업계 쪽은 이게 회계 잔고를 조작한다든가 하는 그 부정 같은 거 그리고 자기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성장을 시키면서 이익 규모를 어떻게 내면서 증권회사에 상장을 시키면서 뭐 이렇게 이게 써내면은 이게 대출이 쉽게 나오고 이제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업계의 부정부패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이 붕괴가 일어나요. 요것의 원인 자체가 2000년도 IT 버블이 2000년도에 IT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특히 2001년도에 9.11 테러로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의 붕괴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게 주식시장은 못 믿겠고, 그러면 돈이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슬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때에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를 하니까는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침체 시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를 갖다 2000년대 초반 6%에서 2002년 11월에 0.75%까지 확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요. 금리가 낮춰지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 광풍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통상적인 부동산 투기 내지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는 저금리 하에서 은행의 담보를 일정 부분 담보를 맡기고 적당한 자금을 갖다가 모기지론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때는 금융기관이 가세를 해가지고 투기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투기 열풍이라고 이제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초담보대출이 주로 있었는데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주택 구입자가 늘어나면서 모기지 중개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신용자에까지도 서프라임 담보대출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서 소득, 자격 등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비리가 만연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품이 깨지면은 깨져가지고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원을 갖다가 대출을 받았는데 1억 원에 대해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1억 원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 그러나 저신용자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는 사람한테까지도 금리를 좀 높게 받고 추가적으로 막 대출을 해주고 하는 그 서프라임 그 대출이요. 요거부터 무너지게 돼가지고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났다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회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요 회사는 보유한 담보대출 채권, 즉 MBS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갖고 있는 주택담보채권 자체가 어떤 거는 우량 채권도 있을 수가 있고 부실 채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유동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BS에서는 그게 빠집니다. 위험 가중자산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BIS 비율,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그것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MBS를 대량 구입한 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상품인 똑같이 MBS도 막 그 속에다 넣고 이래가지고 부채 담보부증권 CDO를 갖다가 또 발행을 해가지고 또 팔아먹고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또 대출을 일으키고 이러한 그 고차원적인 투기 열풍을 갖다가 금융기관이 부추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경제학 쪽에서 얘기하는 거, 요때에 그 경제학 쪽에서 상품 설계의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요때의 상품 자체의 설계를 갖다가 부동산 가격은 항상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상품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품이 쭉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른다는 계속 올랐으면은 이러한 사태가 안 일어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러한 그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경제학자들이 항상 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래가지고 소비론도 펴고 기업의 활동이 합리적이라면 이래가지고 이제 기업 경쟁 모델 같은 거를 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얼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갖다가 물어보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수학자나, 그렇죠? 수학자나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2 딱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들한테 1 더하기 1은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어떻게 대답하죠? 올리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네. 네. 귀요미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물공학학자한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물 한 방울과 한 방울을 더하면은 한 방울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답변을 한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답을 얘기를 안 한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글쎄 1 더하기 1은